제목이 중립의 기여를 놓고는 달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의 뜻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진보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사회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떤 중립적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사태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목에 대한 표현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이제 과거에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에서 시민 편집인으로 미디어 비평을 해왔고 사실 한겨레 경향신문보다도 조중동을 더 호되게 비판하면서도 진보 신문도 반성할 게 많다. 그랬고 지난 여름에 그 자동차를 몰고 영국에서부터 프랑스 거쳐서 스페인까지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안쓰럽고 한국 상황을 생각하면 한국 언론은 왜 이 모양인가? 왜 그러냐 하면 그 세 나라는 중도 좌파 또는 진보 언론이 주류 매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보와 보수가 1대 9입니다. 신문은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는데 그 나라는 영국의 가디언, 프랑스의 르몽드, 그다음에 스페인의 엘 파이스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세 신문은 독립 언론이고 무슨 오너가 특별히 있는 신문사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또 신문 부수도 한겨레 경향하고 같은 20만 부 됩니다. 20만 부 안팎이에요. 안 되는 신문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각국의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주류가 보는 신문이 됐고 세계 평화, 인권,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신문이 됐는가? 그거를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 신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발행부수의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발행부수 제일 많은 신문이 우리가 1등 신문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거기에 광고가 몰리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도 40~50만 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중에서는 사실 부수 많은 신문이 오히려 황색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신문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파워를 갖고 나라를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가 그거를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책을 쓴 목적이고요. 책 제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중립의 기여를 놓고는 달릴 수 없다. 사실 이제 보수 대 진보의 그 설정은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보수의 음모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요. 일리가 있지만 저 생각에는 그럴수록 전선을 분명히 하고 자칭 보수가 가짜 보수라는 것을 폭로하는 게 진보론의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년 전쯤에 우리 이제 재정임 교수, 우리 저널스쿨에 있는 재정임 교수가 지금 독일에 가 계십니다만 안철수 신드롬이 한창일 때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 무렵에 나는 시민 편집인으로서 안철수 신드롬의 최대 피의자는 그때 당시 이제 뭐 박근혜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진보 정당이고 이런 그 양극화에 시달리는 서민들일 것이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이데올로기가 죽었다, 이데올로기는 악이다. 저는 이런 말 자체가 가장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엉터리 보수는 계속 진보한테 중도로 오라면서 자기네는 중도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우화하고 하는 게 지금 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정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구 보수가 과점한 이 한국의 담론 시장에서 뭐 한겨레든 경향이든 역할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언론입니다. 진보.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중립의 기여를 놓고는 한국 사회가 달릴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네. 진보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게 진보 언론인지 한번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 정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우문 같은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현답을 하셔야 저는 사실 진보 언론은 진보의 가치를 제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리로서 수호하고 전파함으로써 보수 언론이 기울어놓은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일부 진보 언론들은 보면 오히려 이제 보수 진보의 지면에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을 좀 자꾸 예를 들어서 뭐 죄송합니다만 한겨레 신문이 이제 사설 속으로 이걸 중앙일보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 알림이 나갈 때 보면 양쪽의 시각을 우리 독자들이 함께 봄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다. 아니 그러면 한겨레 신문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애독자들은 그러면 편파적인 균형을 잃은 시각을 그러면 한겨레 신문을 보면서 형성해 왔다는 거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진보론은 진보론 다 와야 된다는 거고 진영 논리나 그 어떤 그 지역성 같은 데 갇히지 말고 일관된 논조를 가져야 된다. 그게 진보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령 이제 BBC나 뭐 또는 가디언 같은 거는 보면 에디토리얼 가이드라인 편성 그 편집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부제가 뭐냐면 values and standard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다 일일이 증명을 해놨습니다. 평등의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작을 할 때 또는 뉴스 보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스탠다드를 다 나열해놨습니다. BBC 직원이 23,000명입니다. 연출로서 한 2만 명 조금 넘는데 그렇게 많고 심지어 여러분 알다시피 오해하고 있는 게 그 그렉 다이크 사장이 무슨 그때 이라크 전에 대해서 뭐 잘못 보도했다 그래서 토니 블레어가 허튼이라는 그 고등법원 판사한테 맡겨가지고 그 사람을 축출했죠. 그때도 그 사람이 상당히 진보적인 인물로 한국 신문에 났습니다. 근데 그 그렉 다이크는 사실 백만장자고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왜 이 진보 성향을 BBC는 전반적으로 한국에 갖다는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중도가 아닙니다. 이 어떻게 그런 논조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에디토리얼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나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신문은 사실 오히려 그 주인 없는 진보론 쪽에서 너무 논설위원 간에 또는 기자들 간의 시각이 너무 다릅니다. 물론 다양한 목소리도 좋지만 적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이제 가디언은 여러분 알다시피 진보 언론이고 노동당을 후원했고 노동당 집권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니 블레어가 집권했을 때 점점 우경화하니까 그 토니 블레어 정권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게 더타임스 같은 보수지가 아니에요. 가디언이었습니다. 이게 진보 정권이 망하면 뭐 오랜만에 어렵사리 들어선 진보 정권이 망하면 안 되니까 오히려 신랄한 비판자의 역할을 했던 게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토니 블레어는 우경하는 반면에 그때 당시에 보수당 당수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은 오히려 좌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보수당의 전통적인 정책은 그 감세잖아요. 근데 영국 재정이 거덜나려고 그러니까 증세를 해야겠다. 또 내셔널 헬스 서비스 이 의료 복지 제도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 복지를 강화하려면 당연히 증세를 해야 되고 이때 아기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디언이 보수당 편을 드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런 말해서 좀 과격하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얘기를 한다면 과거에 노무현 DJ 정권 때는 한겨레, 경향, 오마이 이런 매체들이 수호천사 역할을 하고 또 지난 10년 동안은 9년 동안은 또 조중동이 또 그런 역할을 해오고 말하자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나오건 비판할 태세가 되어 있고 아니면 받아들일 태세가 있고 봐줄 자세가 되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데이비드 캐머런이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인디펜던트의 미디어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제목은 가디언 is playing the blues. 가디언이 블루 편을 들고 있다. 블루는 세계 공통의 푸른색은 보수당 색깔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보수당이 빨간색으로 해서 헷갈리기 작전을 쓰고 있는데 세계 공통의 보수당 색깔은 그 푸른색입니다. 하늘색이에요. 그런데 가디언이 왜 블루 편을 드는가? 플레잉 더 블루스. 바로 가디언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맞기 때문에 노동당보다 오히려 보수당을 지지하고 한때 지지하고 나섰던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 진보 언론이 가야 할 길 아닌가. 계속 우리 언론이 진영 논리에 계속 정치 성향이 흔들리고 특히 선거 때가 그렇습니다. 선거 때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혐오도가 높아집니다. 한겨레는 신뢰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혐오도도 랭킹 6, 2, 7 이렇게 전체 매체, 방송 매체 포함해서 그렇게 갑니다. 이럴 때마다 이제 독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같은 진보 진영에 있는 독자조차도 내가 지지하는
이 후보가 이게 아니야. 진보 진영 중에서 누구야.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이게 싫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디언이나 그 르몽드 같은 신문들은 보수층에서도 인정합니다. 너희들이 가치고 우리 인정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보다 보니까 자본에 되게 자유롭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진보 보수라고 하면 어떤 정치적 지형만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그 안에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진보 언론에서는 자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립니다. 뭐 여담으로 얘기한다면 르몽드의 회장은 일면 톱을 다 정합니다. 그거는 이제 베브메리 초대 회장부터 전통인데 우리 생각하면 이상하죠. 이건 편집 경영의 분리가 아니라 이건 완전 유착이네. 아침 7시 반에 스탠딩 회의를 합니다. 거기서 일면 톱이 정해집니다. 나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모든 제조업체는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사장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회사 망하니까. 근데 언론사는 한국에서는 좀 잘못된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편집과 경영의 분리라는 미명 아래 책임을 잘 지지 않습니다. 사장들이 말이죠. 물론 뭐 오나 있는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책임은 뭐 영원한 권력이니까 책임을 안 지지만 나름대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진보론의 대표들이 그거는 뭐 편집국장의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광고 영업 열심히 하고 무슨 신문 많이 팔아먹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르몽드의 전통이 한국에 바로 적용되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사장을 통해서 경영진을 통해서 경제 권력이나 또는 정치 권력이 압력을 행사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이제 방화벽으로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전통도 살리면서 한편으로 책임질 줄도 알아야 된다. 우리 각사 사장들 사실 신문 혁신할 때 아이디어 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는 게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전부 무슨 위원회 꾸려가지고 거기서 하라 그러고 자기는 책임 안 지는 거예요. 뒤전에 잘못되면 그 사람들 책임이고 말이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지금 세계에서 잘 나가는 신문들은 전부 사장 책임자입니다. 품질에 대해서. 그렇고요. 자본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게 이제 뭐 저도 사실 한겨레에서 경제부장을 그만두고 유학을 가게 된 동기는 삼성하고의 불화였습니다. 제가 삼성을 굉장히 평기자 때 삼성 상용차 진출을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었고, 차장 때 삼성 승용차 진출을 제가 선두했어서 말렸고, 부장 때 삼성 기아 인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랬고, 요즘 이제 보면은 뭐 삼성하고 한겨레도 상당히 뭐 이런저런 갈등도 겪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 경영에 대해서 그럼 기자들은 책임이 없느냐? 특히 경제부장은 나는 상당한 역할을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살아남는 게 정의라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의의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과정과 방식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 협력도 해야 하지만 오히려 특히 진보 언론의 경우에 여러분들 내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신문은 다른 상품하고 뭐가 다릅니까? 근본적인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고객이 둘이라는 겁니다. 하나는 광고주, 하나는 독자예요. 그런데 광고주들은 다 부자고 우리나라는 재벌입니다. 그 다음에 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도 구매력이 있어야 또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주고 자동차를 사주니까 결국 독자와 광고주가 다 부자 위주로. 그래서 중앙일보가 무슨 강남 특판을 내고 한겨레 신문이 서울엔을 내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모든 언론은 필연적으로 보수한다. 한겨레 신문 많이 보수화됐습니다. 거추장스럽고 똑같은 사진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노동 현장 그런 것들 깊이 있게 기사보다는 그냥 사진 한 장 정도로 처리한다든가 초기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한겨레에 대해 갖고 있는 섭섭함도 저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협력도 되지만 진보 언론이 위험을 보여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야. 제가 과천에 살 때 그 서울대공원에 놀러 가면 겨울에 이렇게 그 큰 저수지가 막 얼어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리들이 아직까지 북으로 남쪽으로 가지 못한 오리들이 그 이제 약간의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날개짓을 해서 그 얼음을 넓히는 걸 봤어요. 내가 뭐 생태학자도 아닌지 제대로 봤는지 몰라도 야 이놈들이 얼음이 다 얼어버리면 자기들이 헤엄치고 어떻게 고기 잡아먹할 그게 없으니까 그걸 자꾸 넓혀서 자기 공간을 확보하는구나. 진보는 힘들죠. 그러나 그런 오리처럼 그런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하나 일화를 여기서 뭐 폭로하면 폭로가 할게요. 그 경제부장 때인데 삼성이 광고 탄압을 했어요. 뭐 기사 때문에 이제 광고 탄압을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 우리 기자들한테 지령이라면 지령을 내렸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기사, 일반 기사는 안에 네 글자가 처리할 테니까 모든 취재 영향을 삼성을 타겟으로 해라. 어떻게 보면 이건 보복적이라도 볼 수 있지만 삼성은 그만한 취재 가치가 있고 해야 됩니다. 아무도 못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주 동안 정말 원 없이 우리 못 썼던 거 광고국 눈치 보이죠. 광고국장 편집국에 올라오면 저도 경제부장 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겨레가 그 정도에 다른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겨레는 그래도 상당히 품위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2주 만에 손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 줬던 광고까지 다 원상복구해 주는 거예요. 그런 그 사실 요즘은 신문이 한 아까 얘기했던 그 엘파이스나 무슨 뭐 가디언이나 르몽드까지 다 20만 부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광고 효과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다가 광고를 내느냐? 아젠다 세팅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신문이 하는 겁니다. 내 방송 계시는 분들 기분 나쁠지 몰라도 방송은 그걸 가지고 다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무슨 뭐 채널A인가요? 뭐 신문 돌직구쇼 이런 거 보면 신문 읽고 와서 그 패널들이 전부 하는 얘기가 신문 읽고 와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물론 뭐 방송 중에는 이제 JTBC도 많은 역할을 했고 BBC도 탐사 보도도 잘 하고 그러는데만 전반적으로는 보면은 신문과 방송의 영역은 그렇게 좀 다르다. 아젠다 세팅을 하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신문이 잘못 걸리면 죽는 거예요. 제가 또 하나 폭로를 하면 대우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그때 제가 경제부장 할 때 경제부원들입니다. 그때 get out of 대우, right now 이게 노무라 증권의 VVIP 보고서입니다. 아무데도 유통을 시키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내부의 큰 손만 보는 보고서였어요. 대우가 망할 지경이니까 빨리 대우 주식을 다 팔아치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개미군단 그다음에 회사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다 그 사람들 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일면통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때 당시 김우중 씨가 베이징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보정책 조선일보 출신 김용식 부사장이 같이 있었어요. 그 김용식 부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이거 기사 내리지 않으면 한겨레가 망할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저도 사실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이제 박우정 국장인데 국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다. 근데 저도 떨리면서도 국장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야 이놈들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맞는 것 같다. 오히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끝내 그 기사를 국장의 소신으로 지켜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다른 신문은 일체 안 받는 거예요. 일판에 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신문들이 좀 받아서 우리 우군이 되기를 바랐는데 이번에 최순실 특종도 그 고독한 특종이잖아요. 흔히 그 아젠다 세팅을 보수가 주도하기 위해서 진보 언론이 특종을 해도 그걸 잘 안 받아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JTBC 쪽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일제히 받기 시작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면 한겨레에 걸리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도록 또는 뭐 여기 오마이도 있고 뭐 경향신문 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야 이제는 신문이 살아남는다 오히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 한겨레 같은 진보 언론이 자본금이 부족하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든 여건인데 지금 그러니까 진보 언론의 이런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혹시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보신 점이 있으신지요? 사실 저는 이제 그 여기 보면 뒤에 이제 그 81개 그 제 칼럼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저는 진보 언론이 나아가야 될 하나의 대안이다. 이렇게 저는 뭐 제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렇고
그래서 한겨레든 경향이든 또는 뭐 제가 프레시안에도 이봉수의 미디어 동성단에 썼습니다만 우리 진보들은 왜 이렇게 안 받아들이는가? 교육의 속도가 보수보다 더 늦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적행위 하는 게 아닌가? 뭐라고 무슨 뭐 오피니언 늘려라 뭐라고 하면 다른 데도 제가 강의 안 한 데가 없습니다. 뭐 KBS부터 뭐 조그마한 시사인 오마이뉴스 뭐 프레시안 뭐 또 뭐 있습니까? 뭐 다 갔어요. 뭐 한국일보 뭐 이런 데 가서는 중도 언론의 길 뭐 다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 강의의 열기를 보면 오히려 한겨레가 가장 정말 내가 강의 갔다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어떤 그 오랫동안 선두를 지켜온 우리 진보를 맞이라는 어떤 그런 나쁘게 말하면 오만함. 기자들이 와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음직 사람들이 좀 와 있고 내가 돌아가면서 정말 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망해가는 친정을 보는 이런 기분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많은 대안을 사실 얘기를 해놨는데 자본의 부족 문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아까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한겨레 그 정견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까 여기서는 비교적 책만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책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책에는 그런 내용은 안 썼습니다만 저는 사장 나서면서 뭐 3억 몇천 정도 되는 급여를 3년 동안 하나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한겨레가 내년이 되면 30주년이에요. 아니 그러면 주식회사면 30년인데 한 번도 배당을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뭐 우리 사주 조합으로 돼서 주식을 많이 가진 기자들이 많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자 중에서는 주식이 제일 많았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그때 당시에 88년 당시에 500만 원을 집어넣었으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날라오는 거 아무것도 주주 대우를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의결권 위임장 보내달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9군데 여기 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브레시안이다 뭐 오마 이런 데 지원을 합니다. 노력봉사도 하고요. 그런 데서는 뭐가 와요. 그래서 그래도 가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일 맏형이라는 한겨레가 그래서 야 이건 주주 대접을 제대로 해야 된다. 주주 대접의 가장 큰 것은 배당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후배들이 그런 공약들 보면서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사기 공약도 아니고 내 좀 말이 좀 과격한 것 같은데 취소하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렇게 지켜지지 않을 것을 늘여놓고 그래서 나는 하나라도 꼭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급여 안 받겠다. 그거를 3억이면 1% 배당이 가능합니다. 한겨레가 622만 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배당 요건을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뭐 이익을 많이 내야 되고 또 종업원 임금 깎아서 배당하면 그거는 안에서 뭐 내부에서 허용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1% 배당은 내가 감당하고 나머지는 정말 내가 광고 영업맨처럼 뛰어가지고 돈 벌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왜 그게 중요한가? 이번에 한겨레가 최순실 특종 대단한 특종입니다. 한 2주 동안 그냥 고독한 특종을 계속 듣더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기로 한 4억 정도밖에 주식 신규 모집을 하는데 그밖에 안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훨씬 더 들어와야죠. 그래야지 한겨레의 자금력이 자본이 튼튼해지고 한겨레가 재투자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뭐 방송 진출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그런 말하자면 이제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주주 대접을 제대로 해야 된다. 또 하나의 주주 대접은 물론 배당이 말고는 경영권 선출제도. 그게 지금 내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데 제가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제재도 받고 그런데 정보에 접근할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거기 가서 뭐 자료를 내놓으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내부에서만 그냥 뭐 그들만의 리그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 전통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경영권의 안정을 위해서 그 내부의 그 의결권에 대해서는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이건 필요할 겁니다. 지금 몇 프로가 우리 사주 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외부에도 적어도 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주주 대접이 결국은 그 사람들 그 한겨레 한 사람들 그 뭐 기부금 내듯이 했는데 그 배당 받아가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재투자, 말하자면 그 자본 증액으로 이렇게 선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본의 문제는 그렇게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사장이 되더라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어떤 정견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한겨레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평소의 대안을 이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수 원장님께서 이 보수 세력이라는 물리적 토대와 손석희라는 어떤 진보 언론인의 결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게 손석희 이후에도 이 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언제 그런 얘기를 쓴 게 있는데 그게 어느 신문사에 사설로까지 제 쓴 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유일하게 한 선정이 저는 중앙일보로부터 TBC를 뺏었던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잘못 한국에 알려졌던 것은 신방겸영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미국을 표준으로 삼으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나쁜 것만 들여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론 독점에 따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손석희가 들어감으로써 JTBC, 저도 이제 JTBC를 보는 팬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게 지속 가능하겠는가. 물론 이제 홍석현 회장은 요즘 뭐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 진보와 보수의 유력 매체를 하나씩 가짐으로써 그런 구도는 여러 나라의 그런 사례가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라 가르데르 군수 자본이에요. 그게 뭡니까? 르몽드하고 그 이제 리베라숑이 한참 흔들릴 때 그 프랑스의 재벌들이 그걸 인수했습니다. 왜 인수했겠습니까? 그 논조를, 그러면서도 그 논조를 유지를 했어요. 자기들 이해관계를 대변해 줄 것은 보수신문을 창당할지언정, 인수할지언정, 왜 진보 언론을 그렇게 인수를 했겠습니까? 진보 언론조차도 자기 영향권 안에 둬서 우군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위험한 말하자면 생각이 좀 깔려 있을 수 있다. 뭐 이걸 제가 이제 홍석현 회장을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우려를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 홍석현의 미디어 그룹도, 중앙 미디어 그룹도 역시 이제는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의 스탠스를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체제나 구조에 의해서 이게 자리를 잡아야지 한 사람의 스타에 의해서 이게 오래 갈 것인가? 눈 밖에 벗어나면 뭐 손석희가 홧김에 사표내고 나면 그건 끝장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네, 지금 JTBC와 관련해서 진보 언론조차 재벌이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한국의 진보 언론들이 막강한 이 보수 언론 수적으로도 열세고 자본금으로도 열세인데 보수 언론과 맞설 대안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대안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이제 저는 나름대로 많이 집약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진보 언론끼리 전 세계 진보 언론이 연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후년 되면 한겨레가 이제 3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뭐 그 책에 써놨습니다만 세계 독립 언론 컨퍼런스 같은 거 열자. 줄리안 어산지가 그 위키리크스 그 폭로를 어디다 했습니까? 아시죠? 세계 5대 매체 어느 건으로 따라 영어만 2개, 뉴욕타임스하고 가디언, 그 다음에 독일 슈피겔, 그 다음에 르몽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독립 언론들보다 훨씬 좋은 소유구조와 지배구조, 지배구조는 저는 불만이 지금 많아서 자기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런던대 골드 스미스에 다닐 때 거기 이제 런던에 있는 언론학과 세 학과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학, 그다음에 LSE의 그 언론학과가 있습니다. 그 세 학과가 모여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때 저는 이제 발표할 게 없으니까 한겨레 신문을 소개했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던 수백 명 대학원생 교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계에 어떻게 이런 신문이 있었나?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르고 언론학자라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 얘기를 우리 교수가 정리 코멘트를 할 정도로. 근데 그때 우리 선배들이 물론 외신에 조금 한겨레 신문 처음 뜰 때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별로 안 알려졌습니다. 여기 오연호 대표 계신데만은 오연호 대표는 그런 감각이 상당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영국 있으면서
오마이뉴스가 떴습니다만 가디언, 인디펜던트, CNN, 뉴욕타임스 정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이 시민 저널리즘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원내대표의 나는 탁월한 감각이라고 생각하고 한겨레는 초기에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신문이 30년 살아남았다는 것은 국민주의 신문이 30년 살아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한국에 세계에 내놓을 만한 독립언론이 한국에 다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여기 계신다에서 아니라 유스타파, 프레시안 세계에 그런 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우리나라보다는 못하지만 가디언이나 이런 엘파이스나 이런 슈피겔이나 일본에 또 조그만 거 있습니다. 긴요빈가 있습니다. 그건 세력이 거의 없죠. 다 초대해가지고 독립언론 컨퍼런스를 열자. 그리고 그 한 번 회의로 끝나서는 안 되고 연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사장하고 전혀 떠나서 누가 하건 난 이걸 좀 밀고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콘텐츠 제휴도 하고 연수도 시키고 또 특파원 사무실도 서로 사무실을 조그맣게 내주면 서로 정보도 취하기 좋고 취재하기도 편리하고 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국 관련 기사를 받을 때는 한겨레 신문 받아라. 가장 정확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신문들 좋아하는 거 있죠. 외신을 타고 들어오면 무조건 권위가 붙습니다. 그렇게 인용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진보 언론의 영향력은 아마 획기적으로 커질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들 여기에 가서 정말 이 안타까움에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먹혀들어갈까 모르겠는데 이 오연혜 대표도 계시고 하니까 한 30주년 때 한겨레 30주년이니까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또 대표성이 있으니까 합동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보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격변하는 아까 개헌 문제만 해도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한겨레를 예를 들면 한겨레 내 200명의 기자가 있는데 200명 기자들이 그 각 국면마다 정치 또는 경제 문제를 보는 시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점과 해소되지 않는 그 논쟁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표피적으로 이 공약수만 가지고 신문을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매일 시간에 쫓기는 일간지 기자들이 어떤 진보적 가치에 대해서 깊이 천착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고민을 해주셨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기사 재밌게 쓴다 해서 무슨 온갖 심지어 뉴요커 같은 그 잡지가 추구하고 있는 거지만 문학적 저널리즘, 내러티브, 무슨 온갖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보도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은 저널리즘의 본령을 많이 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이니까 그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뉴스의 가치 또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팔아먹기 위한 말하자면 이제 당위정을 입히듯이 이런 게 굉장히 늘어나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해친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한국 언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의견과 팩트가 섞이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의 모든 기자는 다 논설위원급이에요. 자기 견해가 거기 다 들어갑니다. 사실은 관계자에 따르면 하지만 그 관계자 내 데스크 갈 때 물어보면 관계자가 저야, 자기야. 한국에 가장 많은 임명이 뭐냐면 관계자야. 관씨야, 관씨. 그거는 사실 익명의 보도는 여기에서는 이 에디토리얼 가이드라인에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주관이 개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익명의 주관이 개입하는 거죠. 사실 자기 견해니까 그죠? 네. 못하게 돼 있고요. 그걸 가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했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이렇게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은 해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미 제가 매체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자이퉁일 거예요. 그런 데는 큰 현안이 생기면 편집국 총회를 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보도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조율을 하고 BBC는 오랫동안 에디토리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BBC의 가치 같은 게 다 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툭 불거지는 갑자기 EU 가입 문제 이런 거라도 이런 거는 이제 거기서 같이 토론을 하는 이런 걸 봤고 또 독일 어디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경제부하고 정치부가 전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EU 문제만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과 정치적 관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거는 이제 다양성의 어떤 측면에서는 괜찮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안을 얘기하면서 뭐 어떤 기자는 이렇게 쓰고 어떤 기자는 이렇게 쓰고 심지어 뭐 진보신문의 보수의 가치가 막 그냥 착종돼서 뒤섞여 들어가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가닥을 잡아줘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끝에 그 기자들의 어떤 그 수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시간에 쫓기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꼴롱바니 회장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신문은 두 주적과 맞서고 있다. 하나는 시간, 하나는 돈입니다. 돈은 뭐 알 거예요. 자본이 모자라서 지금 그야말로 퀄리티 페이퍼들이 지금 거의 망해가고 인디펜던트가 너무 망했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착각 혹시 잘못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디펜던트는 온라인에서 지금 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시간이 왜 주적인가. 지금 뭐 인터넷 매체 같은 것은 거의 리얼 타임으로 보도를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안 읽힌다는 거예요. 옛날에 르몽드가 그렇게 읽혔는데 지금은 이제 그 독자가 많이 줄어들고 이게 이제 르몽드가 인식하고 있는 신문의 두 주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매체가 환경이 변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거기에 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신문을 주 타겟으로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디지털 국장, 종이신문 부국장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게 어떨까? 저는 제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그건 뭐 토론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디죠? 어느 매체인지 또 깜빡했네요. 그 책에는 있습니다만 200여 명의 기자들이 온라인에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뜬 기사 중에서 좋은 걸 골라가지고 13명의 기자가 그걸로 신문을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예. 이런 스타일로 우리도 빨리 가는 게 아마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런데 뭐 흔히 우리가 뭐 저 무슨 디지털 쪽으로 강화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술 도입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을 만지는 사람의 생각과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항상 실패합니다. 한국에서 지금 뭐 디지털 퍼스트니 뭐 다 신문마다 부르짖지만 그게 왜 실패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야말로 혁신이 중요한 것이고 혁신이 뭔 뜻입니까? 가죽혁자의 새신자, 개혁, 가죽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 피부를 도려내는 그런 작업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정말 구성원들의 각오 없이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